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 전술핵 100기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자입니다. 한미가 올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미국의 핵 우산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며 미 전술핵을 4단계에 걸쳐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아산 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 연구소는 30일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 공동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핵 우산의 전략적 모성이 한국에 대한 안전 보장 차원에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의 전술핵 100기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것이 안 된다면 그나마 미 핵 우산의 구체적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전술 핵무기 100기를 한국을 위해 실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상징적 차원만이 아니라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한미 공동 핵 연습의 내용도 차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로 나온 워싱턴 선언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한미 핵 협의 그룹, 즉 NCG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NCG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최대 500개까지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고 미 국방부는 중국이 곧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핵 역량 대폭 증대는 미국의 이 지역 대응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중국, 러시아,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 무장에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전선에 있는 한국만 비무장 상태로 있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 의원조차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내가 한국에 산다면 남북 간 핵무기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불안해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점증하는 핵 위협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미래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에서 고개 숙인 윤 대통령, 국민 위한 변화에 시작돼야 라는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두 차례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연설 때도 이 대표를 가장 먼저 호명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을 두고 야당에 부탁드린다라는 말을 5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연설 후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오찬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원님들과 많은 얘기를 해 취임 후 가장 기쁜 날이라고 했고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헤어지면서는 여러분 말씀 다 기억했다가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국회에 들어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피켓 시위를 하고 일부는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한 채 이제 그만두시라는 상식 밖의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참고 넘겼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과 태도에 대해선 문제점을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취임 초부터 도어 스태핑 중단,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전당대회 윤심 논란 등을 거치며 고압적, 불통,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사, 정책 등 국정 운영에서도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통령 스스로 조금씩 변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읽고 받아들여 실천하는 것은 소통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윤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노동교육개혁 추진 등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대하고 진심으로 소통한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은 지금과 달리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안보, 경제 복합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를 극복할 길을 찾아야 하고 대통령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이 놀랄 정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대통령과 주변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통령 본인과 참모들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더 과감하고 용기 있는 변화를 바랍니다. 그게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서민이 은행 종노릇, 실감케 하는 은행원들 돈잔치입니다.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겐 유로금 명목으로 1인당 3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번 돈으로 두둑한 유로금을 내밀자 2천여 명이 기본 퇴직금 외에 별도의 희망퇴직금을 챙겨 은행을 떠났습니다. 스톡옵션을 포함하면 연봉이 1억 3,500여만 원에 이르는 인터넷 은행도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이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혁신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압니다. 거의 단순 업무에 불과한 일을 하면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바치는 사람들은 은행에 꼬박꼬박 이자를 내는 서민들입니다. 은행들의 연봉 잔치는 올해도 계속될 겁니다. 올 상반기 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은 29조 4천억 원입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3분기에 창사 이래 최대 순이익을 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예금 금리는 천천히, 대출 금리는 빨리 올리는 식으로 예대 금리 차를 이용해 폭리를 거뒀습니다. 연말이면 또다시 성과급을 크게 챙길 겁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은 성과급으로만 1조 3,8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연내 배분 못한 이익금은 내년에 거액의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사용될 겁니다. 올해 초 5대 시중은행은 작년에 번 돈으로 최대 36개월치 월급을 얹어주는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최대 11억 3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은행원도 있고 30대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돼 목돈을 받았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기업과 가게는 고통받고 있지만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손쉽게 번 돈으로 자기들만의 돈잔치를 계속합니다. 은행원들 돈잔치가 비판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은 정부의 보호 아래 과점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국민 세금과 마찬가지인 공적 자금으로 지원을 받는데 정작 이익이 나면 은행원들이 다 챙겨가는 구조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일반 시중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금리 산정 시 대출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지는 않는지, 예금자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 이익을 늘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내부 양심의 목소리 무시했던 정권의 결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조작할 때 실제 통계를 담당했던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직원들은 청와대 등의 압력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임의로 낮춘 통계를 보고하면서 본문엔 실제 상황은 우리가 보고하는 통계와는 많이 다르다고 썼습니다.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상승을 하락으로 뒤집는 등 4년간 최소 94차례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실제 통계 담당자로선 권력의 압박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는 통계 조작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문정권 내내 철저히 무시됐고 정권이 교체된 뒤에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통계 조작이 지속되면서 국가 부동산 공식 통계를 작성하는 부동산원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부 장관 등 전 정권 핵심 인사 22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무엇보다 정책당국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서 영끌 투자가 마구잡이로 벌어졌습니다. 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잘못된 정책이나 행태에 대해 대다수 공무원은 영합하거나 침묵했지만
드물게 용기를 내 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세금이 잘 거치는데도 청와대가 나라빚을 갚는 게 아니라 거꾸로 기재부를 압박해 나라빚을 더 늘리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권 말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압박을 받은 신 전 사무관은 내가 죽으면 믿겠느냐며 극단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판단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경고했던 나라빚은 문정부 5년간 400조 원 이상 늘어 국가 부채가 49.6%로 뛰었습니다. 문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공익제보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정권의 위기를 알리는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탄광에 산소가 없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카나리아가 없으면 결국 참극이 벌어집니다. 권력이 이들 양심의 목소리에 분노하지 않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시하고 은폐하면 몰락합니다. 문 정권의 결말이 이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여혁신위 대통령 측근부터 희생, 친윤 응답하면 민심 달라질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두 번째 혁신안으로 당 지도부,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은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당과 나라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고 일부 친윤 핵심은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선 이상 중진만 따져도 31명이고 지역구마다 사정도 다릅니다. 이들이 모두 불출마하거나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될지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지도부와 친윤 핵심이란 사람들이라면 대통령 최측근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자세를 보이라는 혁신위 권고의 속뜻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혁신위가 지목한 의원 상당수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역구를 둔 사람은 민심의 흐름보다는 공천 결정권을 쥔 대통령 뜻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마련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국정을 펼쳐도 옳습니다만 외치며 제왕적 통치의 나락 속에 빠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친이니 친박이니 하는 논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선거를 치르고 나면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도 친윤 핵심들이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완패를 당한 후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결의가 국민에게 진심으로 전달되려면 자신을 둘러싸고 좋은 말만 하던 측근들의 인해 장막에서 벗어나겠다는 자세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친윤 핵심들이 내년 총선 관련 요직에 속속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혁신하겠다는 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대통령이 어려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희생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혁신위는 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및 세비 감축 등도 권고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여야 합의로 법을 고쳐야 합니다. 의원 숫자 감축,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은 김기현 대표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꾸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도 거부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출세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내년 총선은 어느 쪽이 국민에게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느냐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집권당이 앞장선다면 국민도 달리 볼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